오늘 평소 제가 즐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소개할 기회를 잡게 되어 매우 기쁘네요. 그럼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5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평범한 40대 여자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업계에 들어와 호텔리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지배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배인이란 단어가 여러분께 낯설 수 있으니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호텔의 다양한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고객분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직업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사회에서의 제 역할은 이렇고 집에 돌아오면 한창 개구쟁이인 아들과 남편이 따뜻하게 저를 맞이한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시절 선배의 소개팅 주선으로 처음 만났고 저보다는 2살 연상이에요. 잠깐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자면 첫 만남에서 잔뜩 긴장한 채로 들어오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선아 씨? 영훈 씨 맞으시죠? 선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잘 부탁드려요. 숙맥인 듯 보였지만 오히려 순수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저를 사로잡았죠.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하다 보니 공통점도 많았고요. 저희 둘 다 책 읽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해서 같이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주말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한 번은 제가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적이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선아 씨? 너무 아프겠다. 상처 봐요. 괜찮아요? 조금 따갑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피나잖아요. 기다려봐요. 제가 약 가져올게요. 그는 저를 벤치에 앉히고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 후다닥 약국에 달려가더라고요. 많이 아팠죠? 안 그래도 너무 아슬아슬해 보였어요, 그 신발. 그래요? 저는 영훈 씨랑 데이트한다고 신경 써서 나오느라 이거 신은 거예요. 데이트라고 말을 해서 그런지 그의 얼굴이 확 붉어지더라고요. 이 시대에 보기 힘든 참 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제 상처에 정성 들여 연고를 발라주던 그를 보며 저는 확신이 갔죠. 이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확신이요. 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며칠 후에 저에게 고백했고 저희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취업하고 나서 사회 초년생 때는 늦게 마치는 날도 많았는데 그는 항상 호텔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차로 야간 드라이브를 즐기며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대로 퇴근하고 나온 저를 그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잔뜩 굳어서는 저를 향해 하는 말이 결혼하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받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지만 그런 방식 또한 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저 좋았죠. 자기를 내 평생의 동반자로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게 뭐야? 낭만이라고는 전혀 없는 프로포즈에 피식 웃음이 터진 저에게 남편은 눈에 보이게 긴장하며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에 성공했네요. 결혼 정년기의 나이였기도 하고 양가의 반대도 전혀 없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저는 원래 출산할 생각이 없었지만 같이 살수록 남편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아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래서 임신 준비를 했더니 다행히도 자연 임신에 성공해서 제 아들 도윤이가 벌써 8살이 되었네요. 그래서 요즘 남편과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풀어가야 할 이야기가 되겠네요. 남편은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당연히 결혼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만큼 신혼 때만큼 짜릿하고 불타오르진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딱히 제 속을 썩이거나 하는 순간도 드물었고요. 여자, 도박, 술 이런 문제는 저희 가정과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요.
저희 부부가 퇴근한 후에는 항상 셋이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그날 직장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항상 제가 먼저인 사람이니깐요. 남편은 저나 도윤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제 옆에 딱 붙어서 간호를 해주곤 했어요. 그런 저에게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원래 남편이 6시에 일을 마치면 7시까지는 항상 집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따라 회식 자리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새벽 1시는 되어야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곤 한답니다. 새로 오신 팀장님이 팀원들의 단합을 워낙 중요시하는 바람에 회식 자리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회식 또한 사회생활 일부인걸.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고 많은 와이프들이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겼어요. 그날도 남편은 술에 완전히 취해 들어왔어요. 저는 도윤이를 재우고 소파에 기대 앉아 TV를 보고 있던 도중에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갔죠. 남편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왔어? 또 그렇게 정신 못 차리게 술을 마시기는. 어서 들어와서 씻어. 미안. 자리가 먼저 빠져나올 상황이 아니었어. 사회생활이 그렇지 뭐. 팀장님 눈치 보느라 많이 마셨나 보네. 저는 남편을 부축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네요. 남편에게는 여자들이 뿌리는 진한 향수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가끔 향수 냄새를 달고 와서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팀의 옆자리 여직원이 엄청난 향수 마니아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었죠. 저는 누구보다 남편을 믿고 사랑하니깐요. 제 남편은 이때까지 딱히 속 썩인 적이 없었으므로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속이 좋지 않은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쉰 채 화장실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볼 일이 다 끝난 남편은 비틀거리며 침대에 눕더라고요. 여보, 씻고 자야지. 내일 아침에 씻으려면 힘들잖아. 자기 술 냄새도 엄청나. 나 어떻게 자라고 그래. 됐어. 너무 피곤해. 내일 씻고 바로 나가면 되니까 일만 좀 잔다. 저는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를 참으며 남편을 대충 눕히고는 다시 TV를 보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옷도 안 갈아입고 누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속을 비우기도 했고 정장을 입고 자면 불편할 테니 옷이라도 벗겨주자는 생각으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 짧은 순간에 많이 피곤했는지 이미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네요. 저는 고생한 남편이 깰까 싶어 불 꺼진 방에서 조심스레 겉옷과 셔츠를 벗겨준 후 방문을 살살 닫아주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 순간 하얀 와이셔츠의 옷깃에 묻어있는 핑크빛이 도는 립스틱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어 보이지 않았었나 봐요. 이게 뭐지? 립스틱 자국인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간 갑자기 싸한 느낌이 온몸을 덮치는 거죠. 이상할 정도로 잦은 회식, 여자 향수 냄새, 그리고 이제 립스틱 자국까지. 무슨 정신으로 그런 결단력이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주머니를 뒤적거려 그의 차키를 가지고 당장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출퇴근할 때 항상 자차를 이용하거든요. 블랙박스를 뜯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거라고 강하게 믿었죠. 단지 의심이 든다면 그걸 부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야 풀리는 성격이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하니 영상이 이상할 정도로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영상 제목에 날짜가 뜨잖아요. 그 날짜가 연속되지 않았어요. 블랙박스가 용량이 크지 않으니 아무리 과거의 영상부터 자체적으로 지운다고 해도
이렇게 누군가가 고의로 지운 것처럼 특정한 날짜만 빠져 있다는 것에 제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그래도 다행인지 오늘의 영상은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튀어나올 것 같은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오늘의 영상을 재생했어요. 얼핏 보기엔 평범한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영상의 소리를 재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대리기사인 듯한 남자와 술에 취한 남편 외에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마치 심장을 쥐어짜는 기분이었어요.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우리 자기? 괜찮아? 등 두드려줄까? 자기야,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지금 우리 집에 가는 거 아닌데 모텔 가는 거야. 그래도 끝나면 집에 가야 한단 말이야. 안 가면 그 여자가 또 잔소리할 거란 말이야. 나도 곤란해져. 자기는 벌써부터 그런 걱정할 거면 어서 빨리 그 집에서 나오라니까. 혀가 꼬인 남편과 어딘가 애교가 섞인 여자의 목소리. 딱 들어도 10대? 20대 정도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앳된 목소리의 여자였죠. 저는 당장 영상을 제 개인 메일로 백업했어요. 배신감에 손발이, 아니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호텔에서 일하면서 불륜이란 건 수도 없이 보고 들었지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뇨. 적어도 저와 제 주변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던 제 불찰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조만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올 거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안 놓아주면 어떡해? 에이, 성질이 좀 괴팍할 뿐이지. 멍청해서 잘 속이면 어떻게든 수는 있을 거야. 심지어는 남편은 저를 그 여자라고 칭하며 저를 멍청하다고 모욕했습니다. 뒤이어 대리기사가 도착을 알리자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 상간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른 채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의외로 여자는 멀쩡한 모습이더라고요. 세상에, 의심할 여지 없는 제 남편의 외도 현장이었죠. 정신이 혼미했지만 애써 제 뺨을 때려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리라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일이 벌어진 이상 제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휴대폰으로는 이것저것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에 대해 알아보면서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 쉽게 잠들지 못했죠. 충격을 받으니 알아 누울 것 같이 몸이 아팠지만 지금은 손 놓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평소대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좋은 아침. 잠에서 깬 남편이 배를 극적이며 나오네요.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아무 일도 없단 듯이 식탁 위에 반찬을 내려놨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니 배신감이 넘쳐 흘렀지만 그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애정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잘 잤어? 어제 술 많이 마신 것 같더니 머리는 안 아파? 얼른 씻고 아침 먹어.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구이 해줬어. 역시 우리 여보 집밥이 최고라니까. 요리는 정말 일품이야.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부끄럽게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 술 덜 깼어? 그런데 왜 바람을 폈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속으로 저를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비웃고 있을까요? 새벽에 들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멍청한 여자라. 과연 누가 멍청한지 보자. 남편이 출근하고 도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미 증거가 수집된 상황이지만 꾸준히 외도했다는 증거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매일매일 확인했지만 그렇다 할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쓰는지 상간녀의 카드를 쓰는지 은행 기록을 뒤져봐도 딱히 물증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꾸준히 변호사와 연락하며 더 큰 증거를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평소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남편이 항상 휴대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니까요. 집에 있을 때도 말이죠. 호시탐탐 노렸지만 좀처럼 잡지 못했던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네요. 어느 주말 남편이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대로 집 청소를 하던 저는 소파에 누워서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슬쩍 그의 핸드폰을 집어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잠금이 풀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앱에는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죠. 다행히 앱 잠금은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카톡을 확인하니 평범한 회사 동료들과의 채팅방 사이에 알림이 꺼진 하나의 채팅방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즉시 제 휴대폰으로 그들의 대화 내용과 공유한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남기고는 다시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로 돌려놨습니다. 다시 화장실에 숨어 문을 잠그고 찬찬히 증거를 살펴보던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상간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나 보더라고요. 영상으로 볼 때는 뒷모습만 나와서 몰랐는데 남편이 그 여자의 배에 입을 맞추며 심지어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까지 보니 배가 꽤 나와 있었네요. 아기의 초음파 사진과 대화 내용까지 다 증거로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한 임신 수첩의 사진을 통해 상간녀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알 수 있었죠. 어려 보인다 했더니 진짜 20대가 맞았네요. 남편이랑은 20살 차이는 날 텐데 카톡 이름은 심지어 애칭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연동된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딸 이름은 뭐로 할까? 글쎄, 자기를 닮아서 예쁠 거니까 아름다울 미를 써볼까? 크크크, 그렇게 내가 예뻐? 진짜? 자기는 내 얼굴이 좋은 거야? 우리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젊고 성격도 좋고 내 아기까지 가져주고. 그 여자도 애는 있잖아. 그 여자보다 내가 예뻐? 걔가 예쁘긴 무슨 크크. 얼굴만 봐도 짜증나. 하긴 그럴만도. 대충 이런 피가 거꾸로 솟는 내용의 반복이었지만 외더 증거로는 차고 넘쳤습니다. 거기다가 저한테는 일하러 간다고 해놓고 상간녀랑 놀러 간 날도 있었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꽤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었는데요. 저는 다음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얻은 연락처로 상간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앳된 목소리가 흘러나오네요. 남편의 본처라고 설명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상간녀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죠. 만나기로 한 장소에 상간녀는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짙은 화장을 하고 배를 감싸고는 화난 표정으로 걸어오는 저를 뻔뻔하게 쳐다보네요. 너구나? 어떤 정신 나간 앤가 했더니 뻔뻔하게도. 저의 비꼬는 말에 상간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는데 한번 만나고 싶었거든요. 오빠가 질릴만 하네요. 이렇게 후줄근한 아줌마라니. 뭐? 뚫린 입이라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눈에 뵈는 게 없지? 지금 자기 늙었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헐, 늙은 게 자랑이에요? 늙은 남자인 거 알고도 여우짓해서 찰싹 달라붙은 주제에 뭐라는 거야? 임산부고 뭐고 참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자식 키우기도 바쁜데 외도로 생긴 아이까지 배려할 정신이 있었겠어요? 제가 손을 올리고 때리는 신용을 취하자 갑자기 상간녀는 놀란 듯이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상간녀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기가 이상해요. 너무 아파. 깍깍 하도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제가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배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간녀는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이내 다시 연기를 시작했죠. 죄송해요, 언니. 아시겠지만 저희 사랑하고 있어요. 뭐? 진짜 죄송해요. 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저랑 오빠랑 정말 서로 사랑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불륜 남녀의 대사는 하나같이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다들 약속이라도 한 걸까요? 사랑? 남의 가정 망쳐놓는 게 너희의 사랑인가 보지? 상간녀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자기를 변호하기 바빴습니다. 인정받기 힘든 걸 알고 시작했지만 정말 사랑해요. 저 임신 8개월이에요. 오빠 애기예요. 이 아기가 저희 사랑의 증거예요. 언니 제발요. 오빠를 놓아주세요. 저희 아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놓아준다고 말한 적 없어. 오히려 쓰레기 수거까지 해주니 나야 고맙지 않겠어? 상간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제 반응을 예상 못한 듯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안 해줄 줄 알았나 봅니다. 뭐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케이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참고 살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지만요. 단지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해서 남편 옆에서 연기하며 버틴 것뿐이었으니까요. 이로써 상간녀 본인이 인정한 녹취 증거도 하나 손에 들어왔네요. 목적을 마친 저는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죠. 우리 이혼해. 그날도 상간녀와 놀다 왔는지 퇴근하고 온 것인지 모를 남편에게 그동안 모은 증거 서류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 그런 짓을 해놓고 무사할 줄 알았어?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이거나 보고 말해. 뻔뻔하게 불륜이나 하는 인간아. 저는 시침이 떼는 남편의 얼굴에 증거를 인쇄한 종이 조각을 날려버렸습니다. 떨어진 서류를 주운 남편은 한치의 당황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알고 있었던 걸 예상했듯 말이죠. 이 여자가 참나, 도영이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이런 걸 꾸미고 있었어? 잘 됐네. 오히려 나도 이혼하고 싶었던 바야. 뭐? 외도 저지른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해? 아,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마음대로 해. 나도 구질구질한 여자랑 사는 거 지쳤으니까.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상간녀와 똑같은 말을 하네요. 구질구질? 너 말 다 했어? 왜?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기라도 하길 바래? 내가 이 정도 참고 별 볼 일 없는 당신 같은 여자랑 같이 살아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당신 내가 이것들 보면서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인간 말종이구나. 도윤이는 내가 데려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 안 그래도 도윤이가 짐이 됐던 참인데 데려가 준다니 아주 고맙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짐이라고 표현하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래, 둘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더러운 불륜이나 하는 것들. 적반하장으로 구는 이 남자에게 저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다 털려버렸습니다.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당연히 외도로 말미암은 이혼이니 재산 분할도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지만 전 남편은 믿는 구석이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죠. 저는 이혼 후 친정에 들어가 아이 양육에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분할받은 재산으로 부족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네요. 어차피 그 재산도 대부분은 제가 채워놓은 것이었지만요. 전 남편은 아이와 저를 새까맣게 잊은 듯 연락조차 오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생각해도 황당하고 제가 뭘 잘못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고난 또한 삶의 일부라고 여기고 잘 극복하고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무탈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이 면접 교섭권을 청구했다나요? 이혼이 진행되고 그 얼굴 안 보고 산 지 좋기 반년은 넘은 뒤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황당했죠.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저와 도윤이를 꼭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아무리 상대방의 외도로 헤어진 관계니 꼴을 보기조차 싫다고 해도,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면접 교섭권을 청구한 이상 제가 막을 방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변호사를 통해 약속을 잡아 도윤이와 함께 친정 근처의 카페로 나가게 되었죠. 10분 일찍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저에게 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가 대체 무슨 꿍꿍인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죠. 전 남편은 면도도 하지 않은 수척한 모습이더라고요. 도윤이도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진작에 자신의 친아빠에 대해 말했더니 오랜만에 만난 전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저의 앞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었죠. 한순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웬일인지 갑자기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절대 다시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왜? 그 여자랑 애 낳고 잘 사는 거 아니었어? 그렇게 당당하게 갈 땐 언제고. 이제 질렸나 봐? 아니면 상간녀가 바람이라도 난 거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저는 매정하게 대답했죠.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단순히 그 여자가 질리고 제가 그리워졌다고 생각한 저와 다르게 남편이 꺼낸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더 쌤통이었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 눈치를 살살 보더니 살금살금 그 여자가 유부녀인 걸 속인 것을 알고 헤어졌고 뱃속의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자기랑 싸운 뒤 지 남편한테 빌붙어서 잘 살고 있대요. 전 남편은 자기도 그 상간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속아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네요. 저는 통쾌함에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이게 불륜남녀의 끝 아니겠어요? 알면서도 구렁텅이에 기어들어간 걸 자신들만은 최후의 사랑이라고 남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했을까요? 지도 유부남일 때 바람핀 주제. 상대가 유부녀라니까 왜? 그게 참기 힘들었나 봐? 그렇게 사랑하는데 남의 애는 왜 못 키워? 여보, 진짜 미안해. 도영이랑은 말했다시피 정리했고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내가 어떻게 증명할까? 각서도 쓸 테니까 제발. 두 손을 모으며 저를 보며 싹싹 비는 전 남편에게 저는 일말의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주하기엔 너무 역겨워서 속이 부글거릴 정도였죠. 도윤이 얼굴 보여줬으니까 난 그 면접 교섭권인지 뭔지 이행한 거지? 계속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을 거면 나 먼저 갈게. 도윤이도 너 같은 인간 말종은 아빠로 필요 없으니까 애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연락하지 마.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할게. 도윤이를 데리고 자리에서 떠나려는 저를 전 남편이 붙잡았죠. 그 더러운 손으로 건들지 말라고 했어. 저는 전 남편을 매몰차게 쳐내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너무 통쾌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요. 심지어 본 남편이 있었다는 상황이잖아요. 상간녀를 지키느라 자기 친자식과 와이프한테까지 그렇게 박하게 대해놓고는 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황을 실제로 겪게 되니 그동안의 고생이 싹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저는 아직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상간녀 소송으로는 위자료 몇 천만 원만 청구된다고 들어서 더 통쾌한 복수 방법이 없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천벌받을 여자가 본 남편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르죠. 남의 가정 망쳐놓고 자기는 모르는 척 애를 낳고 잘 살고 있네요. 이제 슬슬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 볼 때가 됐나 싶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저를 위로해주는 듯 하늘은 제 편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호텔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었죠. 밑에서 올라온 서류들을 대충 검토하고
연회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고객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자 고객 리스트를 정리하던 도중이었어요. 보통 고객의 정보 같은 건 바쁘니까 대충 연령대만 확인하고 넘어가거든요. 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고객 정보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서류를 넘기려던 순간 제 눈에 상간녀의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다가 설마 싶어서 정보를 조회해보니 딱 그 여자가 맞았어요. 상간녀 남편과의 아이 돌잔치를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웬 천운이죠? 제 복수의 순간이 다가온 듯 했어요.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결심했죠. 차근차근 모아뒀던 증거들을 다시 프린트하기 시작했네요. 행사 당일, 평소대로의 일정을 처리한 저는 사무실에 앉아 그 시간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돌잔치가 시작됐다고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는 행사 현장으로 내려갔어요. 역시나 그 여자가 맞더라고요. 상간녀는 말짱하게 차려입고 자기 남편과 함께 아이를 안고 양옆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다가올 미래도 모른 채 행복한 듯이 웃고 있는 상간녀를 지켜보다 돌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쯤 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 중 저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가 상간녀와 남편 앞에 다가서기 전까지는요. 저를 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행사 관리인들도 제 얼굴을 아니까 당연하죠. 덕분에 수월하게 접근하는 저를 보자마자 상간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너가 왜 여기에? 당황한 상간녀는 저를 보고 마구 삿대질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시하고 바로 영문을 모르는 그 남편에게 다가서는 무언가를 건넸죠. 제가 준비한 불륜 증거 자료 중 누가 봐도 임신 중일 때 제 남편과 촬영한 사진들이었어요. 이 아줌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치 다정한 부부인 듯 배에 뽀뽀하는 사진, 상간녀의 배를 껴안고 찍은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등등, 물론 그 뒤에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도 뽑아왔고요.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를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상황을 모르는 채로 서류를 받아든 그 남편이란 사람은 대문짝만하게 인쇄된 그 사진들을 보고 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야 상간녀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자기 남편 손에 들려있던 그 종이들을 낚아채서 찢어버리네요. 여보, 이게 뭐야? 이 사진들은 뭐지? 그게 아니라 이 아줌마가 만든 거야. 합성이야, 합성. 이 여자가 날 엄청나게 괴롭히는 여자야.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상간녀는 애써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당장이라도 뒤로 넘어갈 때 보였습니다. 사랑의 증거라며 내 전 남편이랑 만든 너의 뱃속에 있는 애가 아니다. 지금은 여기 있네? 이 아이 언제는 내 전 남편의 애라며? 저는 아이를 쳐다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연회장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정신 나간 아줌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상간녀는 저에게 바락바락 소리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너가 더 잘 알 텐데. 상간녀 주제에 소리 낮춰. 시끄러워. 제 입에서 상간녀라는 단어가 크게 울려 퍼지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더라고요. 이 아이 네 남편 애는 맞고? 한 번 바람핀 애가 두 번은 못 피겠니? 저기요,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해봐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상간녀의 남편도 상황 정리가 되었는지 아이를 할머니에게 대충 안겨두고 화난 표정으로 상간녀의 손목을 끌고는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아니었기에 따라 나갔죠. 그들은 비상구 계단으로 향하더라고요. 서류라면 여기 넘칠 만큼 있어요. 제가 다 정리해둔 파일이거든요. 저는 그 남편에게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파일을 건네줬어요. 물론 이 파일이 찢어져도 복사해둔 증거라면 차고 넘쳤습니다.
상간녀가 다시 낚아채려 했지만 남편에게 제지당했어요. 이게 사실이야? 도대체 너... 아니야, 다 이 여자가 꾸민 일이야. 너 고소할 거야.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고소할 거야. 여전히 삿대질하며 눈물을 흘리던 상간녀는 제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저는 맞은 곳이 얼얼했지만 아파할 겨를도 없었죠. 상간녀 소송에 폭행죄까지 추가. 아무리 계단이라도 여기 CCTV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 자꾸 누구 보고 상간녀라는 거야. 여보, 아니야. 다 이 여자가 꾸민 짓이야. 남의 가정 망쳐놓고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니 참 보기에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랑 사는 거 잘 생각해봐요. 더러운 여자니까. 화난 표정으로 서류철을 펼치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할 말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하나로 묶은 제 머리 끄덩이를 잡더라고요. 저는 그 팔을 꺾어 바닥에 상간녀를 내팽개쳤습니다. 아줌마 진짜 제정신이야? 대체 예전부터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진짜야. 여보야, 저거 다 저 아줌마가 합성한 거라고. 합성? 합성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 아무튼 잘 생각해요. 곧 소송장 날아갈 테니까. 이 여자가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잖아. 저는 팔짱을 낀 채 울고 있는 상간녀를 뒤로하고 유유자적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제 뒤에서는 울고불고 애원하는 상간녀와 화내는 그 남편의 소리가 들렸지만 제가 알 바 아니었죠. 이제 진실도 밝혔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본격적으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그 여자가 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영상도 증거로 가지고 있었고요. 불륜 증거들은 볼 때마다 속이 부글거렸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차곡차곡 상간녀를 향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죠. 이 사건이 돈 몇 푼 받고 끝났다면 저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잤을 거지만 역시 기다리다 보니 기회는 저에게 왔네요.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건데 제 예상대로 전 남편과 상간녀는 직장 내 불륜이었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만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불륜을 하던 중 상간녀는 지 남편의 애를 임신했다니 저쪽 상황도 참 가관이죠. 저는 며칠 후 전 남편과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갔어요. 회사에도 폭로할 작정이었거든요. 수소문에 전 남편의 부서에 찾아가니 웬일인걸 전 남편은 이미 퇴사한 상태더라고요.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니 현재 취업도 안 돼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네요. 직장 동료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몇몇 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상간녀에 관해서는 돌잔치 자리에 직장 동료들도 다수 참석했던 탓에 이미 회사 내에 상간녀와 전 남편의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다고요. 다들 앞에서는 쉬쉬하고는 있지만 알 사람 다 안다고 그 회사에는 더 손쓸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당연히 제 소송은 받아들여졌고 위자료 청구 결과가 나왔어요. 제 뺨을 때리고 제 머리채를 잡은 일에 관해서도 호텔 CCTV를 쉽게 확보하여 고소할 수 있었고요. 그것까지 포함하니 지갑이 두둑해졌네요. 단돈 몇 천만 원에 제가 겪은 억울함이 풀리진 않지만 그보다 더 훨씬 속이 시원한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불륜 남녀의 결말이라 할까요? 글쎄, 모든 증거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상간녀의 남편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제 전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전 남편은 전 직장 동료들한테 돈을 빌릴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아마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돌잔치한 아이는 상간녀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밝혀져서 그쪽 남편한테 갔다고 하네요. 양육권도 빼앗기고 재산 분할 한 푼도 못 받고 이혼당한 그 여자는 지금쯤 위자료 청구서를 들고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불륜을 하래요? 제 앞에서 큰 소리 치던 모습이 생생해서 완전 쌤통이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상간녀는 저를 상대로 폭행죄와 개인정보 유출인지 뭔지랑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왔어요. 한 푼이라도 합의금으로 뜯어낼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저를 상대로는 턱도 없죠. 계속 느끼는 거지만 끝까지 구질구질하네요.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까진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상간녀가 저를 고소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저도 혐의가 있으니 벌금을 내긴 냈어요. 저 여자한테 합의금 줄 바엔 벌금 내야죠. 하지만 상간녀한테 뜯어낸 돈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신경도 쓰이지 않는 돈이니까 괜찮아요. 그 뒤로도 전 남편 쪽에서는 그 면접 교섭권인지 뭔지를 들먹거리며 3번이나 저를 만나려 들더라고요. 저는 뭐 자리에는 나갔지만 아무리 저에게 사과하고 설득해도 제가 확고하게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표하니 거슬리게 굴던 전 남편도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지금은 생사도 모르고 지내요. 끝까지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은 일말도 없는 듯이 구네요. 이제 그 남자의 실체를 알게 되고 벗어난 것이 하늘이 저를 도왔던 거라고 느껴져요. 제가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받아줬으면 저와 도윤이는 또 이용당했겠죠? 이제 저쪽은 갈 곳 없고 돈 없는 별 볼 일 없는 상간남으로 낙이 찍힌 것뿐이에요. 전 남편과 상간녀를 보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네요. 모든 소송이 끝나자 저는 하루하루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홀가분하고 드디어 자유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 사람도 돌싱이에요. 독서 모임에서 만났는데 저랑 상황이 매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공감해주면서 알아가는 중이에요. 며칠 전에는 도윤이를 소개해줬더니 둘이서 잘 놀더라고요. 저 빼고 둘이서 놀이공원 간다고 보내달라고 조르네요. 꼭 결혼을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연애만 하며 살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혼자 살고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고 다가오는 인연을 내치는 편도 아니에요. 제가 뼈저리게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만큼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매일이 무탈할 수는 없지만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만큼 더 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 소송 당시 겉으로 티가 나는 성격은 아니지만 속앓이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신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래요. 행복한 날은 꼭 다시 올 테니깐요.